살면서 지금까지 몇 상자의 택배를 받았을까? 얼마나 많은 상자를 풀어서 그 안에서 노란 백열등처럼 빛나는 음식들을 꺼냈을까? 헤아릴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는 양이기에 지금의 내가 살아있고 나를 살려왔기에 그 상자들은 고스란히 내 영혼의 위안과 부채가 되어 남았다. 오래전 어느 겨울 선배네 자취방에 놀러 갔을 때였다. 유난히 사람이 많이 따르는 선배라 그날도 몇 명의 후배들이 그 집에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전날 밤 내린 폭설로 차도 사람의 통행도 원활하지 않은데 하필이면 그날 시골에서 선배의 어머니께서 올라오셨다. 머리에 하얗게 눈모자를 쓴 채 집 안으로 들어선 어머니는 자그마한 키에 선량해 보이는 커다란 눈망울을 지닌 모습이셨다. 그때 어머니 연세가 57쯤 되셨나 보다. 어머니는 겹방살이 같은 도시 생활을 하는 자식 집에 온다고 김치며 급하게 시루에 찐 떡이며 밑반찬을 싼 보퉁이를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다. 지금처럼 택배 서비스를 활발하게 이용하기 전이라 누구든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가는 형제만 있으면 뭐든 싸보내는 형편인데 당신께서 직접 오시니 오죽했겠는가. 선배네 형제들 모두가 고향집을 떠나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중 누구라도 집에 갔다 오면 나머지 형제들 몫까지 무거운 짐을 들고 날라야 했다. 서울에 가져오면 다 귀한 게 되지만 가져올 때는 얼마나 무겁고 힘들던지 정말 징글징글하게 들고 다녔다. 선배네 형제들의 한결같은 증언이다. 쌀과 김치, 고추장, 된장에 때로는 감자나 고구마 같은 구황작물에 이르기까지 꽤 무게가 나가는 것들이다 보니 고향을 떠나 타지에 정착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택배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선배네 부모님과 형제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며 환호한 소비자 일터였다. 웅성웅성 모여있던 후배들은 칼바람과 눈길을 헤치고 온 어머니께 앞다퉈 인사를 드렸다. 오냐 오냐. 자유롭게 인사를 받으시던 어머니의 시선이 문득 내게 멈추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셨다. 야는 못 보던 애네. 내 후배야. 아, 그래. 선배의 한마디로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그리고 빛보다 빠른 속도로 나는 어머니께 받아들여졌다. 그 집을 드나드는 수많은 선배네 친구들과 후배들처럼 나도 어머니의 자식이 된 것이다.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다. 내 새끼들 어여 밥해 먹자. 이른 아침 기차를 타고 오느라 고단하실 텐데도 어머니는 어느새 이고지고 온 보퉁이를 풀러 밥을 짓기 시작했다. 김치를 꺼내 썰고 국을 끓이고 생선을 구워서 금세 푸짐한 밥상이 차려졌다. 어머니의 밥상에는 늘 식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아 먹기 일쑤였는데 나는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의 밥상 한 기퉁이에 끼게 된 거였다. 그렇게 어머니를 만났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을 엄마라고 부르게 됐다. 엄마. 9살의 엄마를 잃은 뒤 유독 그 발음에 굳어있던 내 혀는 시골 엄마를 만나 아주 느린 속도로 풀리기 시작했다. 멋쩍어 얼마 동안 어머니와 엄마를 번갈아 가며 썼고 엄마라고 부른 뒤에는 누가 뒷덜미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그러다 어느 날 무슨 얘기 끝에 어머니께서 꼬부기가 살인문을 들어서면서 큰 소리로 엄마 하고 부르는데 이뻐 죽겠더라 하셨다. 꼬부기란 선배의 또 다른 후배였다. 아, 어머니 눈에는 그런 모습도 예뻐 보이는구나. 쑥 귀엽고 소심한 나는 그제야 용기를 얻었던 것 같다. 지금도 시골집 마당에 들어서서 엄마 하고 부를 때마다 그 음절들이 내 입과 성대를 울려 나오는 걸 듣노라면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기분이 되곤 한다. 내게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 엄마라는 단어에 너무도 합당하며 존경할 만한 분이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자주 놀라는지. 엄마와 인연을 맺은 뒤부터 엄마와 나 사이에 택배회사가 들어섰다. 그때부터 쌀이며 김치와 장류를 거의 사 먹지 않게 됐다. 세월이 흐를수록 엄마는 포장의 달인이 돼갔다. 어떻게 하면 김치 국물을 흘리지 않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하는지에 통달했고, 쌀과 김치 사이에는 콩이나 현미를 넣는다거나 미숫가루를 비롯한 각종 가루들을 넣어서 상자를 빈틈없이 채우는 비법도 터득했다. 엄마의 부엌 수납장에는 늘 크고 작은 비닐팩이 구비돼 있어 누가 어떤 것을 요구하더라도 포장해줄 만반의 태세가 돼 있었다. 봄부터 가을까지 엄마가 곰실곰실 길러 수확한 먹거리들이 끊임없이 상자에 담겨 도시로 올라왔다. 그 많은 짐들을 싸면서 엄마가 유일하게 애로사항을 털어놓은 게 있다면 시골에선 종이상자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정도였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택배는 그만 보내라고 말리기는커녕 튼튼한 상자를 모아두었다가 가져다 드리곤 했다. 시골 엄마들 사이에선 자식들에게 보내는 품목도 유행을 탄다. 어느 순간 엄마는 웬만한 것은 다 가루를 내어 보내기 시작했다. 멸치를 가루내고 마른 표고버섯을 가루내고 콩, 도라지, 마, 청국장을 가루로 만들었다. 어느 집에선가 시래기를 삶아서 된장에 버무렸다가 한 끼니 분량씩 포장해 보내면 냉동실에 넣어두고 요긴하게 먹는다더라 라는 소리가 들리면 온 동네에 시래기 삶는 냄새가 퍼졌다. 봄에 엄마는 매실을 주어 매실 액기스를 만들었고 아버지는 고로쇠물을 사다가 올려보냈다. 그러면 우리는 보일러를 한껏 틀어 뜨끈하게 만들어 놓고 고추장에 북어를 찢어 먹으며 고로쇠 한 통을 다 마셨다. 여름에 엄마는 오디를 따서 잼을 만들었다. 그 중간중간 감자를 캐고 멸치를 볶고 콩자반을 만들고 파김치를 담갔다. 가을에는 고구마를 캐고 감을 따고 은행을 줍고 가을거지를 해야 했다. 겨울에는 찹쌀풀을 써서 김에 발라 부각을 만들고 설날에는 엄마들끼리 서로 품앗이를 해 한과를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인력과 체력을 메웠다. 이 모든 것들이 도시로 곡물처럼 받쳐졌다. 엄마가 해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올해는 농사를 줄이시라고 말해보지만 자식들은 안다. 시골에서 올라오는 그 택배 상자들 덕분에 모두들 세상에서 밀려나지 않고 이만큼이나 살아오고 있음을, 시장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면 살림살이는 아주 더디게 그리고 각박하게 풀려갔으리라는 것을. 엄마가 보내준 음식 가운데 가장 앞권은 주전자에 담아보낸 동지 팥죽이었다. 내가 팥죽 좋아하는 걸 알고 자식들이 차를 가지고 내려간 길에 끓여서 보낸 것이었다. 팥죽뿐이랴. 찹쌀과 팥을 넣어서 끓인 호박죽도 올라왔다. 그 역시 내가 호박죽이라면 사족을 못 쓰기 때문이다. 동네에 잔치가 있으면 반드시 여분의 떡을 챙겨 냉동실에 얼려두었다가 보내곤 했다. 이제는 예전만큼 즐기지 않건만 엄마는 아직도 내가 떡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떡보라고 굳게 믿고 있다. 하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엄마의 식성을 기억했다가 뭔가를 장만해서 보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엄마가 보낸 것들을 먹어치우느라 사시사철 너무 바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니 기가 막힌 일방통행이었다.
엄마와 통화할 때 늘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 쌀 있냐? 아직 있다고 답하면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 김치는? 된장, 고추장은? 다 있어요. 깨는? 참기름은? 양념 떨어지면 손님 온다는 말이 있느니라. 늘 미리미리 준비해 놓아야지. 냉장고 속을 훤히 들여다보듯 하나하나 잔량을 확인하고는 후렴처럼 덧붙이는 말씀도 정해져 있다. 엄마 아버지가 이런 거나 주지 뭘 해주겠냐. 쌀 걱정은 말고 열심히 살거라. 나는 안다. 엄마가 표현하는 이런 거나의 무게를. 과연 세상에서 밀려나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 불안한 청춘의 날을 통과하는 동안 왜 사회생활을 집벌이나 옷벌이라 하지 않고 밥벌이라고 부르는지 알게 된 터였다. 밥벌이의 무게만큼이나 엄마의 상자들은 태산의 무게로 나를 이 지상에 붙들어 주었다. 결코 넉넉한 살림살이여서 보내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때때로 상자를 받으면 아득한 현기증이 몰려왔다. 소 사료값이 올라 걱정하는 것을 봐왔고 아버지가 소나 돼지를 기를 찌우면 영락없이 값이 폭락하는 것도 목격했다. 연말이면 농협에 진 빚 때문에 다른 데서 또 빚을 내야 하는 형편도 차츰 알게 된 터였다. 그러면서도 자식들이 이끌고 오는 인연까지 한결같이 챙기고 퍼주고 또 퍼주는 것이었다. 나는 이 가족을 지켜봄으로써 젊은 시절 내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가족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적 질서를 비판하는 내 시각에 균형을 잡을 수 있었다. 그것은 따뜻한 균형이었고 행운에 속하는 경험임에 틀림없었다. 한 번, 두 번 택배를 받으면서 상자를 풀 때 지켜야 할 불문율도 자연스럽게 배웠다. 시골의 아버지는 무엇인가를 묶었던 끈은 칼이나 가위로 싹둑 자르지 말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더라도 손으로 풀라고 이르셨다. 그것은 아버지가 세상과 삶을 대하는 자세에 다름 아니었으며 매사에 정성을 들이라는 산 가르침이기도 했다. 그래서 선배네 형제들은 택배가 도착하면 우선 매듭 앞에 쭈그리고 앉아 끈을 본래 모습 그대로 풀어내기 위해 애를 썼다. 그런데 힘든 농사로 단련된 엄마의 아귀 힘이 얼마나 센지 때때로 끈 풀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천으로 묶은 끈은 이리저리 흔들고 살살 달래면 어떻게든 풀리지만 나이론 줄은 요지부동일 때가 덜어 있었다. 그럴 때면 아버지의 가르침을 살짝 건너뛰어 칼로 가차없이 끊는 요령을 피우기도 했는데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두고두고 마음 한켠이 꺼름칙하고 불편해지는 것이다. 살다가 뜻하지 않는 오해를 사거나 일이 꼬여서 잘 풀리지 않을 때면 혹시 그때 잘라버린 끈 때문인가 싶기도 했다. 결국 인생은 인내심과 정성을 얼마나 쏟느냐의 문제임을 아버지는 말없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그런 가르침이 녹아있는 끈풀기 신공 덕분인지 선배네 형제들은 여간에선 제 편에서 먼저 사람을 내치거나 일을 중간에서 그만두는 법이 없었다. 쉬운 길로 가고자 요령을 피워 일을 그르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일도 보지 못했다.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처음 시골의 어른들께 용돈을 드린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늘 어른들께 받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주는 입장이 돼보는 젊은이들이 그렇듯 나도 그런 일에 꽤나 서툴렀다. 쑥스러운 나머지 직접 드리지 못하고 책장에 책들 틈에 살며시 봉투를 끼워놓고 왔더랬다. 그리고는 서울에 도착해서야 봉투의 행방을 알려드렸다.
한참 지나 시골에 갔더니 엄마는 우리 딸이 준 돈 허투루 안 쓰려고 그릇을 샀다고 했다. 더 요긴하게 쓸 일도 많았을 텐데 서푼어치 되는 그 돈을 기념하고 싶어서 이미 있는 그릇들을 뒤로 물린 채 새 그릇을 산 것이었다. 그날 엄마는 새로 산 그릇들에 음식을 담아 상을 차렸다. 옷을 사들이면 이웃집에 마실 나갈 때 꼭 그 옷을 입었고, 책이 나왔다고 드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듬더듬 그 책을 다 읽었다. 엄마는 그런 분이었다. 엄마를 생각하면 잊히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다. 어느 해 늦여름 시골에 며칠 내려가 있을 때 일이다. 하필 내 생일이 그 무렵에 끼어 있어서 아침에 엄마가 미역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구워 생일상을 차려주었다. 낮에는 읍내 속옷 가게에 데려가서 속옷도 사주셨다. 그날 저녁 동네 어느 집에서 잔치가 있었다. 나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한가로운 저녁 시간을 보냈다. 사람이 살이 오르는 시간이 있다면 바로 그런 순간이 아닐는지. 나는 한껏 늘어져 고요한 평화의 시간을 누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뉴스가 끝나갈 즈음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맹렬한 풀벌레 소리를 뚫고 엄마가 흔들흔들 위태로운 걸음새로 마당을 들어서고 계셨다. 잔칫집에서 막걸리를 몇 잔 드셨던가 보다. 엄마는 술 좋아하는 자식들을 위해 수없이 많은 술상을 차렸지만 정작 당신은 술을 즐기지 않았다. 그런 엄마가 무슨 일일까 걱정되어 마당으로 내려섰을 때였다. 엄마가 비틀비틀 다가와 나무 껍질처럼 거칠한 손바닥으로 내 두볼을 감싸더니 꺽꺽 우시는 게 아닌가. 네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더 잘해줬을 텐데. 불쌍한 우리 딸. 나는 너무 놀라서 입술이 딱 붙어버렸다. 이제껏 엄마가 이토록 정직하게 감정을 드러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엄마는 한참 울다가 겨우 진정을 하고는 자리에 누워 곤히 잠드셨다. 늘 우람한 나무처럼 커다란 존재감으로 다가오던 엄마가 그날은 작은 소녀처럼 느껴졌다. 방을 나와 마당에 서서 어둠 속에 서 있는 감나무를 한참 쳐다봤다. 산에서 내려온 숲향기가 마을 아래 숨소리 내는 모든 것을 감싸 안은 밤이었다. 그때 내 마음을 찌르고 지나가던 어떤 것이 아직도 엄마와 나를 그리고 세상을 연결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말라가는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속의 붕어는 침으로 서로의 몸을 적신다라고 말하니가 장자였던가. 내 비늘이 잠깐이나마 빛나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엄마의 몸에서 나온 물기 덕분일 것이다. 나는 누구의 꿈을 위해 물기를 더하고 있을까? 엄마가 보낸 택배 상자들을 풀 때마다 그 여름밤 엄마가 흘린 눈물이 생각나곤 한다. 그러면 그때 미처 못한 말이 가슴에 고인다. 우리 엄마가 살아있었어도 이렇게는 못했을 거예요. 조용필의 허공을 좋아하는 엄마, 일일 드라마와 가요 무대를 꼭 챙겨보는 엄마, 이사를 하면 꼭 새 집에 들러 잠깐이라도 둘러보는 엄마, 다른 형제들을 통해 짐을 보낼 때면 내 몫의 포장지 겉면에 작은 딸, 때로는 작은 딸이라고 쓰는 엄마. 그 엄마가 보내준 상자들을 인도 길거리의 소처럼 먹어치우며 나는 살아남았다.